그래서 문제들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내가 말로 어떻게 풀어내?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죠.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강업했던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서 자,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작도가 쉽지가 않고 거기에서 이제 거리를 구한다든가 상의 크기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선행이에요. 그래서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은 상의 종류, 그거 어디에 사용되는지 용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작도를 해서 상의 크기라든가 상의 위치,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풀어봤겠지만 경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 평면거울 중심으로 나와요. 그러면 평면거울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모든 거울은 물체를 비춰보면 좌우는 무조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좌우는 무조건 바뀌는데 좌우 말고 상하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 위아래가 그대로 비춰 보여요. 위아래가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위아래가 그대로 보이는 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정립상. 위아래가 바뀌어 보이는 걸 몰입상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어? 자, 평면거울은 정립상의 형태로 보이죠? 위아래는 바뀌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빛이요. 가서 실제로 빛이 여기에 모여서 상이 생기면 이걸 뭐라 그러니? 실상. 근데 실제로 빛이 그쪽에 가진 않는데 빛이 간 연장선을 그렸을 때 여기에 빛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실제로 빛이 가서 모여서 상을 만들면 그건 실제상, 실상이라고 해요. 근데 빛이 진짜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요. 빛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 빛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 위치의 상이 생기면 그거는 가짜상, 뭐라 그러니? 허상이라고 하는데 거울은요. 실제로 상에 있는 여기에 빛이 갈 수 있니? 없죠. 여기 반사돼서 가니까. 그래서 모든 거울에서는 허상이 생겨요. 실상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렌즈에서는 실제상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실제 물질의 높이가, 이 길이가 2m라면 상의 크기는 실제 물체의 크기보다 커, 작아? 이게 문제거든요. 실제 물체가 2m인데 쟤는 3m로 보여. 그럼 실제보다 커 보이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확대된 상. 작아 보이면 축소된 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이 어떤 모습으로 생기니? 위아래 바뀌니 안 바뀌니?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기니? 아니면 연장선에 생기는 거니? 실제로 물체보다 커 보이니? 작아 보이니?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상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을 퍼지게 하는 아이가 있는 거 아세요? 빛을 퍼지게 하는 거울에는 뭐 있어요? 빛을 퍼뜨리는 거울, 볼록 거울. 자, 렌즈에는요? 오목 렌즈. 이렇게 둘 다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생긴 상의 종류가 똑같거든요. 얘네들은 어떤 상이 생기죠? 축소. 네,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겨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울과 렌즈 중에서 빛을 퍼뜨리게 하는 게 아니고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대대한 아이도 있죠. 뭐가 있냐면 오목, 거울하고 볼록 렌즈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상이 대단히 복잡하게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볼록한 렌즈로부터 빛이 모이는 초점이 있고 그거에 2배 되는 거리가 있어. 그랬을 때 물체가 어느 위치에서 상을 만드느냐에 따라 상의 종류가 되게 복잡하게 생겨요. 초점거리의 2배보다 밖에 있을 때 이 렌즈에 비친 상은 어떤 모습이야? 또 EF와 F 사이에 물체가 있을 때 상의 종류 어때? 그리고 F보다 안쪽에 물체가
가지가 서 있을 때 얘가 비친 상의 모습은 어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이곳에서부터 상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렌즈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을 때 얘는 상의 종류가 어떠냐면 축소된 돌이 실상이 맺히는 공간이에요. 어디까지? EF까지 그래요. 그 다음에 EF에서 F 사이에 생기는 상의 종류는 어떠냐면 얘는 확대된 돌이 실상이 생겨요. 자, 이 F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라고 하면 F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겨요.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도구들은 상이 한 종류밖에 없거든요. 걔가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얘는 상의 종류가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못 만드는데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얘는요. 거울이나 렌즈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있느냐의 거리에 따라서 상의 종류가 급격히 바뀌어 복잡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상이 한 종류밖에 안 생기는 얘는요. 실제로 이런 상을 보고자 해서 쓰는 도구들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리에 따라 상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 상을 보려고 쓸 수 있는 목적은 안 갖춘다는 얘기죠. 상이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되겠어? 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이거? 거울 배운 게? 중학교 1학년 때요. 볼록 거울은 뭐 할 때 씁니까? 이 모습을 관찰하려고 쓰는 거죠. 실제로 축소된 상을 보려고 만드는 게 볼록 거울이야. 이거 어디에다 써? 그 차 사이드. 네, 차에 옆에 튀어나와 있는 사이드 밀러. 그 다음에 부분 도로에서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코너 반사경. 그 다음에 편의점에 여기 구석탱이에 있어서 보는 방지용 거울.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실제 모습보다 작은 모습으로 상을 맺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으로 쓰는데 그러면 그 목적으로 왜 볼록 거울 써? 라고 하면 실제보다 작은 상이 맺히기 때문에 그 작은 공간에 비출 수 있는 면적이 뭐하다? 넓다. 그래서 얘는요. 넓은 곳을 관찰하려는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넓은 곳을 보려고. 왜? 축소된 상이 맺히니까. 그래서 넓은 곳을 관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울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얘는요. 상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는 빛을 모으는 성질을 이용할 때. 그래서 이걸 쓴다고요. 빛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발사시키면 훨씬 더 빛이 세게 멀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목거울은 등대 만들 때 써요. 맞아? 등대 앞에는 조그만 꼬마 전구 있거든요. 그 꼬마 전구를 오목거울이 감싸면 거기서 나오는 빛을 모아서 한꺼번에 쏘니까 더 밝은 빛이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자동차에도 있죠. 뭐 전조도 그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게 우리 교실에도 있죠. 저 등대를 감싸고 있는 가시 오목거울의 역할을 해줍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 빛을 모으는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상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쓴다면 평면거울은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평면거울은 거울이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건 당연한데 네, 평면거울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크기가 그대로 보여요. 상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거울은 항상 정립되어 있는 나와 같은 크기의 상이 맺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면거울은요. 물체의 크기도 그대로 보이고 똑바로 서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더 뭐 있냐면 거울로부터 물체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와 거울로부터 상까지의 거리도 반드시 어때? 같아 보여요. 공간감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조차도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평면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자기의 얼굴을 볼 때 쓰는 게 평면거울이죠. 똑같이 보고. 그래서 그 모습을 관찰하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평면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평면거울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로 만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평면거울 앞에 어떤 애를 비춰볼 때
그 모습의 상은 어떻게 보이니? 라고 하면 상하는 바뀌어 보이지 않지만 좌우는 바뀌어 보이고요.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울로부터 AB가 있는 이 라인이 거울로부터 만약에 2cm 떨어져 있다면 거울에 비친 상까지의 AB 라인도 똑같이 같은 거리 이만큼 떨어진 곳에 AB 라인이 이렇게 형성돼야 돼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거울로부터 C까지의 거리는 5 떨어져 있다고 쳐봐. 그러면 C가 비친 위치도요. 거울로부터 5만큼 떨어져 있는 C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됐니? 그랬을 때 상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맞냐? 네, 그래서 거리감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뒤가 뒤집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앞, 여기가 뒤. 그래서 앞뒤의 위치가 바뀌어 보여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비춰 보인다고요. 거리감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 라는 얘기입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도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다양한 것들을 해보시는 건데 그 중에서요. 요즘에 이제 한참 나오고 있는 게 경로 생각해봐 라고 하는 이게 로봇의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다룰 때요. 로봇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최단 거리로. 그래서 이제 로봇들의 동선을 연구할 때 주로 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은 아직 로봇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경로를 한번 봐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들의 동선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최단 거리로, 직선 거리로. 로봇들은 곡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골격이 그 관절이 우리처럼 다양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직선 경로로 가기 때문에 걔가 갈 수 있는 경로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학습. 자, 그 중에서 이 사이사이에다가 벽을 놓으면요. 빛을 쏜 위치에 따라서 빛을 쏘는 위치 그리고 거울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빛의 경로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로봇이라면 코딩이라는 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로봇이 꺾여갈 수 있게끔 코딩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빛으로 연습해보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여기서 준 거냐면 빛을 이렇게 쏘겠다는 거예요. 빛을 이 입구에서 쏴서 반대편 입구로 빛이 나오게끔 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겠죠. 로봇이 가려면. 그래서 그 장애물을 거울로 놓은 거예요. 되겠니? 네. 여기에 장애물을 4개 놔서 이쪽으로 나가게 하는 최단 경로 그거를 작도해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니? 몇 가지의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니? 이 얘기예요. 결국은. 몇 가지겠어요? 몇 가지 찾으셨습니까? 몇 가지 찾으셨어요? 6가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입시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도도 있어야 되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한 40분 정도 제가 드렸거든요. 40분 동안에 몇 문제를 풀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2차 면접 가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 정도 드리고요. 그 30분 안에 실제로 문제를 한 6개 정도 풉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없고요. 그 한 문제 안에 소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보려면 그 문제들을 먼저 풀어봤어야 돼. 그래서 다량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경험에 의해서 이거 무슨 문제야? 라고 해서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문제를 푸는데 6개가 답이어야 되는데 그 답을 시간 내에 유출할 수 있냐? 이제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푸는 거야? 패턴 하는 겁니다. 규칙성 찾는 겁니다. 그죠? 그 6개가 나왔을 때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서 그래서 네, 실제로 6개를 해보지 않아도 6개일 거야 라고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규칙성을 찾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빛을 여기서 쐈을 때요. 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 보시면 왼쪽에서는요. 여기서 빛이 저는 이렇게 가게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거울을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울을 놓으면 여기에서 빛이 가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끔 반사돼서 가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놔두면 이리로 빠져나가니까 못 나가게 여기 막아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또 반사를 해서 갈 거예요. 그럼 밑으로 못 나가게 또 막아줘야죠. 여기 막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사돼서 얘가 갈 겁니다. 이리로 못 가게 막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기 이렇게 막으시면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요 거울 4개를 이용해서요 빛이 출구로 나갈 수 있게끔 했어요. 1번 거울, 2번 거울, 3번 거울, 4번 거울.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최단 거리 논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건 한 가지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네들 위치상 보시면 얘네들을 고정시켰다고 쳐봐. 1번 거울, 2번 거울을 고정시켜 놓고도 또 하나의 방법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 있는 얘네들을 한 칸 위로 올리면 되죠. 그래도 같죠. 됐죠?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얘를 고정시켜놓고 얘네들을 한 칸 뭐 해도 돼? 내려도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지금 이 상태 하나, 얘를 올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를 고정시켜놓고 얘를 내리는 거 하나, 몇 가지입니까? 3가지가 반대편에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시면 그 안에서 이걸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대칭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가지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대충 아무렇게나 그리지 말고요. 실제로 과학과 수학은 규칙성을 연구하는 과목이거든요. 규칙성 패턴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가 가능합니다. 6가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혹시 이 방법, 제가 찾은 방법이 뭐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 말고 또 있어요. 얘기봐. 저는 6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못 찾은 방법이 있나요? 맞아요? 6가지 맞아요? 네.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경기국가고 애들은 뭐 말로 설명했겠죠. 그래서 거울의 위치를 어떻게 변형시켜 6가지입니다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의 거울을 지금 현재의 위치를 이렇게 배치했을 때 그 다음에 변형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로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거 연구하는 건 여러분 숙제죠. 하셔야죠. 되겠어요? 그래서 6가지 패턴이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과거 같은 경우도 영재처럼 만약에 시험지에 답을 써서 제출하는 거면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말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저하고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무지개라고 하는 게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빛은요 파동이잖아요. 파동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저하고 하셨을 거예요. 직진, 반사, 굴절, 회절, 간섭. 그죠? 그 중에서 이 물방울이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굴절과 반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굴절과 반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되겠어? 자, 그 굴절과 반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닥의 빛, 한 줄로 보였던 이 빛이 그래서 몇 개? 여러 개의 빛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의 빛을 여러 개로 나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빛의 분산이라고 해요. 그럼 거꾸로 여러 개의 조명을 쏴가지고 하나의 색깔의 빛을 만드는 거 빛의 합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합성 파트에 해당되는 걸 외우셨죠. 빛을 대표하는 3가지 색깔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배웠어요. 그 빛의 삼원색이 뭡니까? 자, 뭡니까? 빨, 초, 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빛, 초록빛, 파란빛을 쐈을 때 이 부분에 조명
조명이 겹치는데 이건 어떻게 보여? 라고 하면 두 색깔의 합성이라고요. 되겠어? 그래서 빨강과 초록이 섞였으니까 여기 무슨 색으로 보여야 돼? 노랑. 그쵸? 여기는 빨강과 파랑이 섞였으니까 뭘로 봐야 돼? 자홍색으로 보여. 여기는 초록과 파랑이 섞였으니까 뭘로 보여? 청록색으로 보여. 여기는 세 가지가 다 섞였네? 그래서 여기 무슨 색으로 보여? 흰색으로 보여.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요. 이 흰색을 이 세 가지 색깔로도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했던 걸 다시 나누는 걸 빛의 분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색깔로 모든 빛이 다 섞였을 때 백색광으로 보이잖아. 이 백색광의 빛을 뭘 이용해서 나눌 거야? 네. 여러분들은 프리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나눴고요. 우리 자연에서는 그 빛을 누가 나눠줍니까? 물방울들이 프리즘의 역할을 해서 빛을 분산시켜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리즘이랑 물방울을 통해서 왜 빛이 분산되는데? 여기부터 시작하죠. 프리즘이나 물방울을 통할 때 왜 빛이 분산될까? 매질이 달라진다고 해서 분산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땐 굴절하죠. 분산되진 않잖아요. 분산이랑 굴절이랑 뭐가 다르나요? 네. 굴절이라고 하는 거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건 꺾일 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꺾이는 거죠. 나눌 분자 쓴 거예요. 여러 개로 나눠요. 그래서 네, 실제로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백색광이 그냥 백색광으로 꺾여 들어간다? 그래도 그냥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지. 그래서 이게 꺾여 들어가면서 빨주노초 파남으로 세분해서 나눠지진 않잖아. 이 세분해서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뭐? 맞아요. 굴절은 속도가 아니고요.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죠. 굴절된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물방울이나 프리즘을 통과할 때요. 사실은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굴절하고 분산의 차이가 뭐예요? 굴절을 여러 번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굴절을 여러 번 일으키면 프리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 빛이 유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공기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때 얘가 굴절되는 그 시간 간격이 어때요? 굴절하고 똑바로 바로 또 뭐 해야 돼? 굴절.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는 그 뭡니까? 시간 간격이 되게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백색광이 가는데 한 번만 굴절하면 사실은 우리 눈은 그렇게 얘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한 번만 굴절하면 사실은 이 안에서 얘가 꺾일 때 빨주노초 파남보가 꺾이는 정도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근데 한 번만 꺾이면 물속으로 들어갈 때 한 번만 꺾이잖아요. 근데 색마다 이게 꺾이는 각도가 다른데 그 차이가 미세하니까 결국은 내 눈에 여기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꺾이는 게 약간씩 다르거든? 근데 그 차이가 미세하니까 내 눈에는 그 차이가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그냥 합해서 보여. 근데 이 미세한 차이를 더 벌리고 더 벌리고 더 벌리다 보면 내 눈에 느낄 수 있는 차이가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려면 굴절이 한 번이 아니고 어떻게? 여러 번 일어나게 해서 점점 간격을 뭐 해주면 돼? 벌려주면 되는 거야. 그 짓을 누가 하냐면 물방울에서 빛이 통과할 때, 그래서 프리즘에서 통과할 때 한 번만 굴절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굴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 얘가 들어간 이 입구에서도 빛이 뭐하니? 굴절. 그래서 굴절해서 가는데 가자마자 다시 뭐하니? 굴절. 그래서 굴절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면 그 미세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내가 느낄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빛을 나눠놓는 형태로 우리가 빛을 분산시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즘에 들어갈 때 빛이 한 번 꺾이고요. 나올 때 또 한 번 꺾이는데 이때 그래서 그 차이를 벌려서 7가지 색깔로 나오게끔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누가 위에 있을까? 굴절률이 작은 애가. 조금밖에 못 꺾이는 아이가 위에 나타나. 많이 꺾이는 아이가 밑에 나타나겠지. 그래서 조금밖에 못 꺾이는 아이가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야. 많이 꺾이는 아이가 무슨 색이야? 보라색이야. 그러면 왜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7가지 색깔마다 꺾이는 각도가 달라?
그게 결론이죠. 왜 다를까요? 여기를 잡으려고 가서 생마다 국절 하자 여기를 통과하는 속력이 뭐에서 달라서요. 됐어? 속력이 다른데 사실은요. 여러분 빛의 삼원색을 보면 빨, 초, 파라고 하자. 얘네들이 공기를 통과할 때 속력이 다 같을까? 그렇지 않아. 다 달라. 됐어? 얘는요. 속력이 얼마라고 할까요? 얘는 10, 얘는 20, 얘는 30의 속력으로 공기를 통과하고 있어. 그랬다가 유리로 들어오는 순간 됐죠? 유리는 공기보다 입자가 뭐하니? 빽빽하죠. 있으면 빽빽한 곳을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지니 느려지니? 느려지죠. 급격히 속도가 확 줄어요.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의 속력이요 다 6이라고 치자. 약간씩은 다를 텐데 6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이 안에 들어갈 때 속력 차이가 얼마나니? 4 밖에 안 나. 그러니까 살짝만 바뀌면 돼. 됐어? 얘는 속력 차이가 얼마나니? 14. 얘는 속력 차이가 얼마나니? 24. 그래서 매질에서의 속력 차이가 큰 애일수록 뭐다? 많이 꺾인다라는 겁니다. 됐어? 꺾이는 이유가 두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잖아요. 그 속력 차이가 많이 나면 더 많이 꺾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색마다 전달되는 속력 차이가 달라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요. 됐어?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가 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색깔이 나타나는 위치가 우리가 눈에서 감지할 정도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가지 색깔이 빛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되겠냐? 이거를 더 많이 2번밖에 안 꺾였잖아요. 이게 2번이 아니고 10번 꺾이게 하면 이 위치 차이가 더 급격히 나타나겠죠. 알겠어?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색마다 전달되는 매질을 통과하는 속력 차이가 달라서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서 빛이 여러 개의 색깔로 나뉘어서 보입니다. 이게 빛의 분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타낸 색의 띠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했다? 화학 시간에? 이걸 연속 스펙트럼. 이게 하늘에 떠 있으면 우리 무지개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굴절률이 작은 게 빨간색이고 굴절률이 큰 게 보라색이네 라고 하는 거를 봤고요. 얘네들을 다시 모아서 합치면 무슨 얘기가 될까? 백색깔이 돼요. 그러면 이걸 다시 모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프리즘을 거꾸로 놓으면 돼요. 되겠어? 네. 얘네가 꺾일 때요. 프리즘은 두꺼운 쪽을 향해서 꺾였거든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가다가 두꺼운 쪽이 위죠. 얘가 올라가는데 빨간색은 굴절률이 적으니까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보라색은 굴절률이 크니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두 개가 다시 만나요. 그래서 다시 합성됩니다. 그래서 프리즘 하나를 똑바로 놓으면 분산시킬 수 있고요. 그 맞은편에 다른 프리즘을 거꾸로 놓으면 다시 합성시킬 수도 있어요. 되겠어?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분산과 합성인데 그 중에서 분산이라는 건 색마다 굴절률이 달라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분산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는 비온 후에 하늘 위에 떠있는 작은 물방울들 여러 개가 무지개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물방울들이 합쳐서 하나의 무지개를 만드는데요. 거짓말이에요.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는 하나가 아니고 몇 개의 무지개가 뜨냐면 2개의 무지개가 동시에 뜹니다. 쌍무지개야 라고 하는데 1차 무지개라고 하는 아이와 2차 무지개라는 아이가 생겨요. 자, 우리가 맨날 무지개라고 하는 건 얘를 봅니다. 얘를. 근데 실제로 무지개는 2가지가 뜨거든요. 뜨는데 문제는 얘는 밝아서 눈에 확 보여. 얘는 너무 어두워서 떠있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있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흐릿해서. 근데 주변이 어두워지면 여기까지 관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쌍무지개 떴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무지개는 다 2개가 동시에 뜹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1차 무지개와 2차 무지개의 색별 순서가 거꾸로야. 얘는요. 여기가 무슨 색깔이게요? 빨주, 노초, 파남보죠. 이 위에 있는 얘는 여기가 빨이에요. 요렇게 돼요. 거꾸로 생겨요. 색배열이 거꾸로입니다. 그리고 이거 왜 1차 무지개라고 하고 얘는 2차 무지개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1차 무지개를 만드는 물방울 여기서 반사 몇 번 일어났나 세봐. 1차 무지개 여기서 빛이 반사가 몇 번 되나 봐봐. 네. 요 포인트에서 한 번씩 빛을 반사시켜서 그래서 무지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1차 무지개예요. 그럼 2차 무지개를 만드는 이 물방울에서 빛이 몇 번 반사되나 봐봐. 두 번이에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래서 빛을 몇 번 반사시켜서 무지개를 만들었냐에 따라 1차 무지개와 2차 무지개로 나누는 거지. 됐어? 네. 근데 제가 이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실제로요. 왜 1차 무지개보다 2차 무지개가 어두울까? 반사는 많이 해가지고 반사를 많이 하면? 물방울을 통과해가지고 제가 학원 강사를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2년 전인가 어떤 아이가요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 처음 들었는데 아, 이 새끼 정말 영특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질문을 보면 그 아이의 영특함을 알아요. 답을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 아이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거 끄면 왜 어두워요? 라고 질문해요. 형광등을 껐는데 왜 어두워요? 상황이 터졌어. 지금 여기서 형광등을 켜면요 밝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빛. 빛이 나왔잖아. 나와서 여기 있잖아. 근데 껐는데 그거 어디 갔어? 사물을 다 없애졌어. 네. 실제로요. 형광등을 켜면 여기 비데러지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한 번 켜놔서 여기 비데러를 가득 채우는데 계속 킬 이유가 있어? 걔네들이 이 안에 있잖아. 그럼 꺼도 한 번 여기다가 쏴놓으면 걔네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빛을 지속적으로 공급시켜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질문한 거예요. 놀고 봤으니까 저거 하면 그러면 빨간색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뭐야? 빨간색만 뭐해서? 반사. 그럼 나머지 색깔은? 그 새끼가 흡수한 거야. 빛이 사물에 와서 부딪히면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뭐 되니? 반사. 그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그 물질을 볼 수 있고 색깔을 감지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어떤 물체가요 빛이 와서 부딪혔는데 반사를 하나도 안 하고 흡수만 해요. 그러면 그 물체가 있어도 우리는 걔를 볼 수가 있니 없니? 없어. 그러니까 100%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물체를 만든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어떻게 보이니? 빛이 하나도 반사 안 되니까 깜깜해 보이죠. 그게 블랙 보이죠. 빛을 하나도 반사하지 않고 흡수만 하는 물체가 빛을 빨아들인다라고 표현합니다. 되겠어? 거꾸로요. 이 새끼가 빛을 하나도 그래서 네 흡수를 안 해. 반사도 안 해. 그냥 통과시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는 빛을 그냥 통과시켜. 하나도 반사 안 해. 어떤 일이 발생할 걸까? 투명하세요. 아니요. 이 물체를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아. 어떤 물체를 보려면 그 물체에서 일부의 빛이라도 반사돼서 내 눈에 뭐 해야 돼? 와야 돼. 근데 빛을 투과만 시켜. 하나도 반사시키지 않아. 그러면 여기 물체가 있어도 나는 이 물체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투명망토의 원리예요. 투명망토는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빛을 하나도 반사 안 시키고 그냥 투과만 시키는 물체를 만들면 돼. 그러면 네가 투명망토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래서 네, 그 빛이 그냥 빛을 투과시키기 때문에 너는 있어봤자 보이지 않아. 이런 거야. 그거를 어떤 중국 학자가 만들어가지고 보여줘. 나노 물질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신기해요. 안 보입니다. 정말.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빛의 성질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내가 이 교실 안에 가득 쌓았던 그 빛이요. 어디 가더라고요? 라고 하면 이렇게 빛이 물체에 부딪히는 순간 일부의 비데러지를 물체가 뭐하니? 흡수.
그러면 어떤 물체한테 빛을 쐈는데 내가 100의 에너지를 쐈는데 이거 한 번 부딪힐 때마다 얘가 20을 흡수한다고 치자. 그러면 한 번 부딪혔어? 에너지 80밖에 없어? 또 부딪혀? 얼마? 60. 또 부딪혀? 40. 또 부딪혀? 20. 한 번 더 붙여? 0이야. 빛은 상을 부딪힐 때마다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대에너지만 이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번 부딪히게 되면 비대에너지가 없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꼬맹아 빛의 속도는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돌고 있어. 빛이 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좁은 공간 안에 1초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빛이 이 벽면에 엄청나게 많이 부딪혀서 흡수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빛을 쏴주지 않으면 우리는 1초에 빛을 쏴도 그게 금방 없어져요. 왜? 계속 부딪혀서 이 사람들이 그 빛을 흡수해버리니까. 빛만 아니면 소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똑같이 다르니까. 소리도요.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서 소리의 에너지가 점점 흡수돼서 그래서 소리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부딪히게 하면 소리를 없앨 수도 있죠. 그게 방음벽입니다. 그게 방음벽이에요. 그러면 물질마다 흡수하는 정도가 다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방음 효과가 물질마다 다 다르죠. 어떤 애는 한 번 부딪힐 때 에너지를 20 흡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한 번 부딪힐 때 에너지를 30 흡수할 수 있는 애가 있다면 소리를 더 빨리 없앨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물질이라도 여러 번 부딪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빨리 에너지를 없앨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실 같은 데 가면 방음벽을 만드는데 또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함판처럼 울퉁불퉁하게 만듭니다. 왜? 더 많이 와서 부딪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춰서 각각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려면 성질을 바꿔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에 흡수될 때마다 비에너지를 얘는 흡수하는 거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해줘야 그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1차 무지개는 물방울에 한 번 부딪히니까 그만큼의 빛을 뺀 나머지의 빛들만 그래서 무지개를 만드는 거고요. 얘는 2번 부딪히니까 그만큼 밖으로 나가서 무지개를 만드는 빛의 양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려고요. 하늘에요. 태양도 떠 있지만 그 옆에 별도 떠 있는 거 아세요? 하지만 별은 안 보이죠. 왜? 너무 빛이 약해서. 그러니까 빛이 센 1차 무지개 옆에 있는 2차 무지개는요. 빛이 약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밝기 자체가 달라요. 알겠어? 충돌 횟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밝기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 무지개의 위치 보시면요. 여기에서 물방울에 들어가서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 반사돼서 나올 거야. 근데 1차 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 물방울의 높이는 여기까지 떠있는 내 눈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있는 물방울들이 1차 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 물방울들이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무지개들은 2차 무지개를 만들 수 있는 물방울들의 위치야. 나로부터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그러면 1차 무지개를 만드는 우와씨 어디 갔어? 바로 근데 좀 원래가 있냐? 됐다. 1차 무지개를 만드는 원리를 보시면요. 실제로 내 눈이 여기 있을 때요. 내 눈이 여기 있을 때 빛은 평행하게 갑니다. 그죠? 빛은 평행하게 가는데 물방울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올 때 항상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방울에서 빛이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럼 내 눈으로 올 수 있는 빛의 경로를 보면요. 여기서 굴절을 조금만 하는 빛도 있고요. 그래서 반사해서 조금 굴절해서 이렇게 가는 빛도 있고요. 됐어? 자, 들어갈 때 속력 차이가 커서 굴절을 많이 하는 애들도 있죠. 굴절을 많이 해서 팍 꺾여서 그래서 꺾여서 이렇게 오는 아이도 있죠. 그 중에서 내 눈높이에는 어떤 빛이 오냐, 굴절을 조금 하는 애가 오냐, 많이 하는 애가 오냐에 따라서 조금 하는 애가 오면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 많이 하는 빛이 오면 그 빛이 보라색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 중에서요.
빛에 그 내 눈하고 물방울의 위치가 가깝다면요. 얘는요 빛이 어때야 됩니까? 어때야 됩니까? 많이 꺾이는 애가 올까 조금 꺾이는 애가 올까? 얘라면 거기 보세요. 그림 어떻게 꺾이는 아이가 내 눈에 올까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이 많이 꺾여서요. 그래서 조금 꺾이는 애는 일로 갈 거 아니야. 네. 많이 꺾여서 여기서 확 꺾여서 와야 내 눈에 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위에 있는 애는 조금만 꺾인 빛들이 내 눈에 오겠죠. 많이 꺾인 애는 오히려 많이 꺾여서 밖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방울들한테는 조금 꺾인 빛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그래서 밑에 있는 애는 많이 꺾인 빛이 돼서 내 눈에 오니까 이게 무슨 색이야? 보라색.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무지개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빨주, 노초, 파란색. 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위에 있는 2차 무지개를 만드는 물방울을 보시면요. 얘네들은 두 번 굴절하지 않으면 내 눈에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는 한 번만 굴절해서 가는 그 반사돼서 가는 빛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절대로 내 눈에 올 수가 없어. 나보다 위로 지나가 버려. 그러면 내 눈에 오는 빛은 어떻게 온 거야? 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물방울에서 내 눈에 오려면요. 얘가 빛이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가다가 여기서 한 번 반사, 또 한 번 반사. 그래서 얘가 뭐하니? 빛이 이렇게 내려와서 내 눈을 지나가 줘야 돼. 두 번 반사해야 가능하다고요. 밑으로 내려오려면. 알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요. 그나마 아래쪽에 있는 빛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굴절해도 내 눈에 올 수 있는 빛이고요. 더 위에 있는 물방울은 많이 굴절한 아이가 내 눈에 올 수 있는 빛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2차 무지개에는요. 오히려 아래쪽이 빨간색 빛, 위쪽이 보라색 빛이 뜨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됐다. 그래서 빛이라는 경우를 보시면 어떻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나로부터 떠 있는 높이에 따라서 나까지 오는데 몇 번 굴절해서 올 수 있냐? 라고 하는 걸 반사해서 올 수 있냐?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작도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내 눈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빛이 간 애가 여기서 반사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리로 가서 굴절해서 내 눈으로 이렇게 오면 되니까 얘는 한 번만 반사해도 내 눈에 올 수 있는 빛이야. 얘네들은 1차 무지개밖에 안 만들어. 이제 근데 저 위에 있는 애는요. 여기서 한 번 굴절하고 반사해서 얘가 가봤자 이렇게 가니까 내 눈에 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 눈에 오는 빛들은요. 이 물방울에서요. 이렇게 해서 굴절해서 가서 여기서 굴절해서 가서요. 여기서 반사하고 다시 반사해서 이렇게 오는 애들, 이렇게 오는 애들, 이렇게 와야 내 눈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얘는 두 번 반사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 반사해서 내 눈에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도착하는 아이들이 만든 모이는 색깔에 따라서 무지개에 그래서 밝기와 색의 위치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납득해요?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1차 무지개, 2차 무지개가 다 만들어지는데 밝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부분 1차 무지개가 주로 보여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무지개, 2차 무지개. 그래서 1차 무지개는 바깥쪽부터 빨주, 노초, 파남, 보. 2차 무지개는 거꾸로 안쪽부터가 빨주, 노초, 파남, 보.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2차 넘어가서 더 많은 예정이 있었어요. 3차, 그 무지개가 그 위에서 네 눈까지 올 수 있는 경로를 갖고 있냐가 문제인 거죠. 있을 수 있어요. 몰라요. 해보시면 되겠죠. 실제로요. 어떤 경우로도 빛은 가겠죠. 가는데 문제는 그 빛이 내가 감지할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2차 무지개까지를 감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지개의 색깔을 7개라고 얘기하죠. 서양 애들은 무지개 색깔을 7개라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대요. 5가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옛날에 무지개 색깔을 5개로 얘기했대요. 올해는 색깔을 훨씬 더 세분해서 표현하는 편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똑같은 무지개라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한쪽에 있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요.
빛의 경로 아까 했던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빛이 갔을 때요. 빛이 탕탕탕 튕겨서 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빛이 간 경로 계산해줘. 그 경로를 계산해야 로봇 중에서 어떻게 로봇이 가는 게 더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거 경로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빛을 몇 번 반사시킨 거야? 한 번, 두 번 시켜서 여기에서 빛을 쏴서 일로 나갈 수 있게끔 할 거잖아. 근데 두 번 말고요. 세 번 반사시켜서 나가게 해봐. 라는 겁니다. 저는요. 뭐를 감지하는 거지? 뭐예요? 몰라? 원래요. 사람은 아니지 않겠니? 자, 보시면 빛을 여기서 쏴서 일로 나가게 할 건데 그래서 내 절로 가게 할 건데 세 번 부딪히게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저는요 세 번을 이제 이쪽에서부터 반사시킬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여기서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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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이렇게 가게 하면 된다고. 맞냐? 네. 네 번이든 열 번이든 여러분의 경로는 그릴 수 있죠. 되겠어? 이때요.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만든 요각도와 요각도의 크기 같아야 돼요. 그죠? 네. 여기서도 만들었을 때 요각도와 요각도가 같아야 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요각도와 요각도의 크기는 같게끔 가져야죠. 그래서 네.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반사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나는 이제 위치를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번 반사돼서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저 빛이 간 경로 길이가 얼마야?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막 지나가면서 봤는데 저는 수학 문제 푸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풀면 시간 내에 풀리겠니? 응? 우리가 피타를 못 쓰는 사람이 없죠. 계산하면 되겠죠. 정말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라는 거죠. 빛은요. 여러분들이 벽면을 튕겨서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의 입장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야?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빛의 입장에서는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빛은 직진해요. 여기서 출발한 빛이 이리로 나와요. 네. 근데 이 새끼는 꺾이지 않고 직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겠니? 여기서 빛이 이렇게 섰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은 높이로 나갔어요. 여기가 바로 뭐야? N이야 되는 거죠. 얘 그렇게 가요. 네. 그러면 저 직선 길이를 보면 되지 왜 이걸 그렇게 써? 그래서 내 이제 풀면 봐. 그러면 이 직선 거리 어떻게 구하는데요? 라고 하면 이거 비타죠. 네. 이 길이하고 이 길이만 알면 이 길이는 자연해. 그죠? 그러면 이 길이는요? 저 빛이 수평으로 간 거를 더한 거예요. 해보자 이제. 자, 얘가 이렇게 갔죠? 얼마? 2. 그리고 얘가 이리로 갔죠? 얼마? 4. 그리고 이리로 갔죠? 얼마? 4. 그리고 이리로 갔죠? 얼마? 그래서 얼마 갔다고요? 12 갔어요. 바보들아. 얘 세로는 6이죠. 얼마 나온 게? 다시 그래서 얼마? 이거 이게 몇 시간이 걸려요? 누가 원리를 수학으로 원리를 이해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원리를 이해하잖아요. 그럼 열나 복잡해 보이는 그 옆에 있는 33페이지가 그냥 문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수학을 하잖아요. 그럴 거면 수학학원을 내시면 되죠. 볼래요? 이제 얘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그게 돼요? 해보
해보세요. 해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와, 가장 기분 나쁠 때 아이가 어딘지 모를 때. 저기 찾았다. 자, 빨리 해봐. 가로 세로. 이 방법으로 우리가 힘도 합성하잖아요. 벡터 합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냐? 얼마나 오냐? 얼마? 네. 처음부터 이걸로 해서 이거 얼마 나와? 228. 루트 218. 얘 가로가 얼마야? 아니가 14. 13. 세로가 얼마야? 7. 77. 그치. 그 얘기야. 됐어? 이런 식으로 경로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벡터라는 개념이요. 수평과 수직으로의 각각을 구해서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 벡터 개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좌우로 움직일 때 실제로 수평으로 간 거리 따로 수직으로 간 거리 따로 생각해 보시면 경로 구하는 거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도형으로 나눌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돈 내고 배우는 거예요. 안 신기했으면 뭐하러 오겠습니까? 자, 기술 몇 번 반사시켜요? 세번 네. 자, 3번 반사시키자. 그래서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번 반사시키는데 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편하죠. 여기서 3번 반사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사시킬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잖아요. 네. 3번 반사시키니까 반사되는 위치를 세 군데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같겠죠? 네. 그죠? 이거는 같겠죠? 얘 중심으로부터 아시죠?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으니까 꼬매가 이게 뭐야? 그렇죠. 요 각도가 얼마겠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도가 같아야 되고요.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아야 되는 거 아세요? 네. 같아야 되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쌌을 때요. 요게 몇 도인 줄 아세요? 90도. 그러면 요 각도하고도 그죠? 네. 이렇게가 90도이고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얼마예요? 90도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랑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몇 도? 45도?
되겠어? 네. 더해. 얼마? 하나, 둘, 셋, 넷. 20개 네. 알겠죠?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가오리 모양. 가오리. 괜찮아. 팅카만 이거 나 날라갈 수 있어. 나 조금 오래 안 녹인지 아니지? 내가 갖다 놓고 동물성 불러야 돼. 날라가서. 웃겼는데.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아니 그 계산서를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잔인한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안 빠는데.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자연으로 돌려주고 왔어. 누가 자연으로 풀리래? 틀리면 되지. 아니 좋은 곳 가셨어. 가신 거 확실해? 아마도 꾹 누르긴 했는데. 근데 다행히 빗 맞은 것 같아요. 그냥 종이번만 조져가지고. 얘도 몇 번 만나는 거지? 세 번이요. 세 번. 그리고 시험 되지 않아요? 시험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만사해서 가면 되는 거죠. 되겠어? 응. 그럼 제 길이가 얼마냐? 저 전삼각형 해야 돼요. 그래야죠. 이거 120도, 네. 30도, 30도. 네. 왜? 네. 내가 하기 좀 그렇지 않니? 1. 이거 이렇게 나눌 거야. 직각삼각형. 네. 1대 2니까 1.5, 여기가 1.5 루트 3. 그거 두 개니까 3 루트 3이래요. 3수 3자리가 3개니까 9 루트 3이겠네. 네. 괜찮아? 네. 나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이따가 풀어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또 가고 싶은 게 있죠. 38페이지로 아까 우리 동네 거 보고 싶잖아. 자, 38페이지가 작년도 이제 인천, 재작년도 인천이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가 작년도 서울 문제죠. 빨리 해. 38, 39, 40, 41, 42, 43까지. 그죠? 네, 올라가십시다. 38부터 44까지네요.
놀다 물 밖으로 나오니 동생의 입술이 파랗고 입술이 파랗다는 얘기는 춥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열 발생량은 내 몸에서 열 발생량은 뭐 해야 되냐? 증가시키고 발산량은 감소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네, 그러니까 땀구멍이 수축해서 여기 오돌오돌 닭살 돋는 것처럼 느껴지죠? 털이 반짝 쓰죠? 그리고 오돌오돌 떨리죠? 그 떨린다는 역학적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 몸에서 물질 대사가 활발해져가지고 에너지 생산량을 높이겠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돌오돌 떨고 있어. 담요를 덮어주었고. 자, 이때 추워지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내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추워지는 이유는 물이 기화되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내 체온을 늘려서 추운 거야. 그렇죠? 네. 추워하는 동생을 위해서 끓는 물을 끓이던 중에 실수로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댔다가 나도 모르게 자 이거 뭐니? 무조건만 사죠. 그 중에서 뜨거운 거 닿았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치우는 게 척수반사죠. 네. 되겠습니까? 네. 척수를 중추로 하는 반사입니다. 무릎 반사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서 캠프파이어를 준비하던 중 동쪽 지평선에서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을 자, 보면 동쪽에서 보름달이 뜬대요. 됐죠? 보름달은 언제 떠요? 보름달은 언제 떠요? 음력 15일 날 몇 시에 떠요? 6시에 떠서 12시에 남중에서 6시, 새벽 6시에 지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볼 수 있는 유일한 달입니다. 네. 그래서 네,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달이 남중할 때까지 달을 관찰 일지를 작성했다. 떠서 머리 꼭대기에 올라올 때까지 몇 도 움직여야 되냐? 90도. 1시간에 몇 도 움직이는 거니까? 달이 떠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누구 때문이야? 지구의 자전 때문이야. 그래서 지구 자전 속도 1시간에 15도. 그럼 90도 가려면 몇 시간 걸리냐? 6시간 몇 시간? 6시간. 그래서 초저녁 6시에 뜨니까 당연히 머리 꼭대기 올 때가 언제야? 밤 12시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자정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남중할 때까지 달의 관찰 일기를 작성했으니까 그 시간대까지 보려면 어느 쪽 하늘을 보고 있어야 돼? 달이 떠서요 머리 꼭대기에 올 때까지 6시간을 달을 볼 거잖아. 어느 쪽 하늘을 봐야 돼? 동남쪽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지. 동남쪽 하늘. 알겠어? 네. 그래서 작성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날에도 달을 관찰했다라고 했죠. 자, 실제로요. 우리는 달이 뭐였다가 사기였다가 상현이었다가 그다음 뭐 되냐? 망이었다가 그다음 뭐 되냐? 하얀게였다가 그다음에 다시 뭐 되냐? 삭대는 위상 변화를 갖지. 달의 위상이 바뀌는 이유는 뭐냐? 달의 자전 속도가 지구의 자전 속도와 달의 회로 속도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요. 달의 위상이 바뀌는 이유가 지구 둘레를 달이 뭐하기 때문이야? 공전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달의 공전 때문이야. 그래서 위상이 바뀔 건데 어떤 날 보름달을 봤다며.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러니까 보름달보다 찌그러졌겠죠. 어느 쪽이? 네, 오른쪽. 오른쪽이 찌그러져서 오른쪽이 조금 덜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네. 알겠어요? 네, 이런 달을 관찰할 거고 그 다음에 보름달일 때 뜰 때가 몇 시라 그랬어? 저녁 6시죠. 네. 그 다음 날은 6시 50분. 네, 하루에 50분씩 달이 뜨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6시 50분에 떴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달이 공전에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 뜨는 시간이 50분씩 늦어져야 된다 얘들아. 그리고 위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달의 관찰했을 때 여기 변화를 다 설명해봐 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달 뜨는 시간은 50분씩 늦어집니다. 그리고 달의 위상상 오른쪽이 찌그러져서 조금씩 덜 보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달에 관찰일기를 작성했다. 2박 3일의 캠핑이 끝나고 짐을 챙기다 보니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다. 쓰레기를 쉽게 옮기기 위해 캠프파이어에 사용했던 철제 연료통의 부피를 줄여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피를 변화시키는 건 무슨 변화? 물리 변화죠. 자, 그럼 그 중에서 1번 오른쪽 그림의 기억을 나타낸 것이고 A, B는 소금쟁이에 의해서 바닥에 생긴 그림자인데요. 자, 그 중에서 A 그림자는 원래 소금쟁이와의 크기와 같대요. 그래서 네, 이건 빛의 직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맞아. 소금쟁이 몸에서는 빛이 직진할 수 없어서 그 반대쪽에는 빛이 도달하지 않는 현상이 생겨. 자, 근데 옆에 있는 B 그림자는 열나 커졌죠? 네. 이건 뭐 때문입니까? 줄점. 이거는요,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뜨면 소금쟁이 발바닥에 누르기 때문에 그 물이 평평하지 않고 뭐하니? 압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소금쟁이가 다리로 이렇게 누르면 눌려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니? 당연히 눌리니까 여기 물이 이렇게 오목해지겠지? 네. 소금쟁이 발바닥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 물이 눌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목해지겠지? 되겠어?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오목렌즈 역할을 해. 물이 오목렌즈 역할을 해. 오목렌즈는 빛을 뭐니 퍼뜨리니? 퍼뜨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던 빛이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소금쟁이보다 더 큰 산이 생기는 구조. 그래서 물이 오목렌즈 역할을 해서 빛을 퍼뜨렸기 때문에 소금쟁이 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자가 생기겠죠. 가끔 가다가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너울이잖아. 파도가 이제 약한 파도가 이렇게 물결이 생기잖아. 근데 멀리서 보고 있으면 물결에서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지? 이씨. 네, 분석은 있어요. 자, 네. 이런 식으로 너울너울하면 여기가 밖에서 이렇게 내가 보면 여기가 반짝해 보인다. 여기가 밝아 보이고 여기가 어두워 보이고 밝아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명암이 이렇게 생겨요. 그죠? 여기가 밝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볼록렌즈의 역할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빛이 뭐하니? 모이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가 유독 밝아 보인다. 얘는 오목렌즈의 역할을 해. 빛을 이 부분이 뭐하냐? 빛이 이 부분이 이렇게 퍼뜨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빛이 잘 안 모여. 그러니까 여기가 유독 뭐해고요? 어두워 보여. 그래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명암이 달라보거든요. 어우러치면. 그랬을 때 지금은 이 이름 뭐라고? 소금쟁이. 소금쟁이가 발로 누르면 거기가 오목 렌즈의 역할을 한다고. 빛을 퍼뜨린다고. 그래서 어두워 보인다고요. 그게 그림자 진 것처럼 보인다고.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눌린 면이 오목 렌즈 역할을 해서 빛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그림자가 커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이거? 니은하고 디귿? 뭔데? 니은은 뭐고 디귿은 뭐야? 네, 이거 아까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미음은 뭐야? 이거 설명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작년에 선배들은 이거 풀고 갔네요. 세종한석. 이거 뭐 이용할 건가요? 이거는 물리를 가장한 지구과학이죠. 네. 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해류풍 생각해야 돼요. 비열차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풍을 생각하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네, 구름이 생기는 원리 단열 팽창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류풍하고 단열 팽창 두 개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용하기 위해서 페트병의 위치를 여기 설정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답이 두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답이 두 가지죠. 낮과 밤이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건물이 있어서 페트병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만약에 낮이라면 이게요. 낮에는 무슨 풍이 부니?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낮에는 해풍이 불겠죠. 해풍이 부니까 바다에서 어디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이 바람을 사용할 거지. 네. 그러니까 페트병이 여기에 있어야지 쓰겠지. 네. 됐어? 그러니까 낮에는요 페트병의 위치를 어디에다 설정하셔야 됩니까? 디귿에다가 놓으셔야 돼요. 되겠어? 다른 곳에 놓으시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해풍을 이용할 거니까. 그러면 해풍이요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그 바람이 더 시원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네. 됐어? 그럼 온도가 낮아지려면 여러분들 우리 구름이요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수증기의 온도가 낮아서 물방울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러려면은 그 수증기가 뭐에 써야 됩니까?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가 커져요. 부피를 크게 하면 온도가 급격히 뭐해집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단열팽창이라고 하잖아요. 되겠어?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페트병을 설치하는데 페트병은 넓은 곳이 있고 오목한 곳이 있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입구가 좁은 쪽을 안으로 넣을래 밖으로 넣을래? 그건 여러분들이 꼴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도 단열팽창은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는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했니?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 돼요. 말해봐. 저 페트병을 좁은 쪽을 안으로 넣든 밖으로 넣든 페트병으로 바람이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단열팽창 다 일어나요. 왜? 안에서 밀릴 때보다 밖으로 나오면 그래서 밀릴 힘이 약하니까 압력이 급격히 순간 떨어지거든요. 단열팽창은 다 일어나.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생겨. 그래서 근데 왜 좁은 쪽을 안으로 넣었어? 단열팽창의 효과를 훨씬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근데 또요. 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요. 네.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많이 들어가게 하려고 바깥쪽에. 그래서 이걸 넓은 걸 썼어요. 또. 베르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유체가. 실제가 너네 이렇게 호수에서 이렇게 물이 나가잖아요. 물이 나갈 때 물살이 더 세지게 한다면 호수를 어떻게 할까? 입구를 좁게 하면 되죠. 네. 이 두께가 좁아질수록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바람이 세지는 거야. 입구가 작아지면. 되겠어? 그래서 자, 이 좁은 쪽으로 들어가게 하면요. 바람이 훨씬 더 센 바람이 부니까 그니 공기순환이 더 빨리 일어나겠지.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되겠어?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밤이면 뭐예요? 됐어? 밤이 되면 어떻게 설치해야 돼? 저는 밤에 설치할 거예요. 밤을 이용할 거예요. 밤이라면 네. 이제 밤에는 무슨 풍이 불어요? 육풍이 부니까 육풍을 이용하려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 거니까 여기를 부셔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설치하셔야죠. 그래서 밤에는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여야 된다? 기역이어야 된다. 얘기해요. 자, 기역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좁은 쪽을 안으로 하든 밖으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면 단열팽창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예요?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좁은 쪽에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람의 세기가 훨씬 더 세질 거예요. 라고 해서 배를 더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되겠냐? 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적 원리 A가 뭔데? 바이메탈. 바이메탈은요, 두 금속 사이에 열팽창 정도를 다르게 해서 금속이 휘는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뭡니까? 전류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도 조절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속의 열팽창 정도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선풍기와 전열기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늘릴 수 있으려면 자 미주죠. 전기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죠.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를 많이 감소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전환해줘야 되겠죠? 그럼 무슨 에너지를 많이 감소시키면 될까? 여기서 전기 만들 때 무슨 에너지 쓰고 있어? 뭡니까? 네, 주머니가 낙하할 때 생기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전기 에너지 생산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거기에 모래 주머니를 더 무거운 걸 떨어뜨리든지 맞아요? 그죠? 내가 잡았다 놨다 할 때 모래 주머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모터 돌려서 전기 생산하잖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더 무거운 걸 뭐 하면 돼요? 떨어뜨리거나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거나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 생산량을 높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지? 네,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43페이지까지 다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학에서 문제를 되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옛날에 했던 유형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미래탐 학생이 거의 한 대부분이 다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해놓은 건 작년 선배들은 다 풀어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안 풀어볼 수는 없지 않나? 그거 말고 도저히 못 풀만한 문제들이 뭐였을까? 문제는 그 안에 한 가지 내용만 집어넣냐, 여러 가지 내용을 논리적으로 집어넣냐의 차이겠죠. 저거 나 줘. 핸드폰.